안녕하세요. 차교수의 일반 물리학 제2주 2교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1교시에 무슨 공부했습니까? 먼저 물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 수학적인 방법을 공부했죠. 우리 물리학은 수학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물리량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리량의 대표적인 성질이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물리량을 사용하려면 먼저 숫자하고 또 무엇도 같이 써줘야 되냐면 단위도 같이 써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의 단위는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봤더니 물리량에는 기본 단위량, 유도 단위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리량의 차원에 대해서 알면 문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차원은 우리 공간의 차원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물리량의 차원이고, 물리량의 차원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길이의 차원, 시간의 차원, 속도의 차원, 질량의 차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우리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인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나 이런 걸 숫자로 표시하려면 맨 먼저 기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를 어디서부터 재서 숫자로 표시하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기준계를 정하고 그 숫자를 또 어떤 종류의 숫자로 정하느냐 이걸 좌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정하고 좌표계를 정해야지 됐습니다. 기준계는 우리가 물체가 1차원 운동만 할 때, 2차원 운동할 때, 3차원 운동할 때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점과 좌표 쪽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1차원 기준계와 2차원 기준계의 경우에는 좌표 쪽의 플러스 방향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정하더라도 결과는 다 똑같았는데, 3차원 기준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3차원 기준계는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손 기준계와 왼손 기준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는 몇 가지가 이용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그래서 직각좌표계, 그다음에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중에서 하나를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선 운동 위주로 가는 운동은 직각좌표계, 원운동 위주로 갈 때는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 이런 것들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교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냐면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스칼라와 벡터,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죠? 물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이제 의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물리 시간의 첫 시간에는 반드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여러분 스칼라와 벡터 잘 알죠? 스칼라는 무엇입니까? 크기만 갖는 양. 벡터는 무엇입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그래가지고 스칼라와 벡터를 배웠는데 왜 스칼라와 벡터를 배웠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칼라와 벡터가 어떻게 구분되는 양이냐면 바로 물리량을 구분합니다. 물리량을 구분할 때 물리량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스칼라와 벡터는 그 숫자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이란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인데, 스칼라란 바로 뭐냐면 숫자 하나로 대표된 물리량, 이걸 스칼라라고 합니다. 숫자 하나만 가지면 스칼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기를 갖는 물리량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기라는 숫자 하나로 스칼라는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벡터는 어떠냐? 그래서 크기만 갖는 양을 스칼라라고 한다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그랬는데, 이건 하나 이상의 숫자로 하나거나 또는 하나보다 더 많은 숫자로 대표되는 물리량이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라는 것이 바로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 이상인데, 이때 그냥 마음대로 하나 이상 몇 개냐 이것이 아니라 몇 차원 운동을 관계된 물리량이냐에 따라서 1차원에 대한 물리량이면 숫자 하나, 2차원에 대한 물리량이면 숫자 2개, 3차원에 대한 물리량이면 숫자 3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 스칼라, 벡터 이렇게 놓고서 우리 숫자가 몇 개씩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 3차원 공간 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 그다음에 벡터는 세 개의 숫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원 공간은 스칼라는 역시 한 개의 숫자, 벡터는 두 개의 숫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차원 공간은 어떻겠습니까? 1차원 공간은 스칼라는 역시 한 개인데 벡터도 한 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 개의 숫자인데 어떻게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할지 궁금하죠? 우리 곧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3차원 공간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간시험 끝나고 나서 무엇을 배우냐면 특상대성 이론을 배우는데, 특상대성 이론을 배우면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4차원 공간은 그냥 공간 이르지 않고 시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4차원 스칼라, 4차원 벡터 이런 말을 하는데 4차원 스칼라는 몇 개의 숫자? 한 개의 숫자로 대표가 됩니다. 그럼 4차원 벡터는 몇 개의 숫자? 4개의 벡터로 이제 4개의 숫자로 4차원 벡터가 기술이 정해지는데, 우리 실제 공간은 4차원 공간까지 있지만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까지 상상할 수가 있냐면 n차원 공간까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n차원 공간이란 무엇이냐? 스칼라는 n의 제로승계의 숫자로 대표되는 스칼라와 그 다음에 벡터는 n의 1승계의 숫자로 대표되는 벡터를 가지고 기술하는 공간, 이게 n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리량은 스칼라하고 벡터만 가지고 대표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n차원 공간 얘기할 때 n의 제로승계로 대표되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그랬고 n의 원승계로 대표되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그랬으면 우리 금방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n의 제곱승, n의 자승계로 대표되는 물리량도 있을 법하죠. 진짜로 있습니다. 그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n의 3승계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름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름 부르기가 망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일관되게 부르면 좋냐면 전부 다 텐서인데, 스칼라는 랭크가 0인 텐서, 벡터는 랭크가 1인 텐서, 우리가 흔히 텐서라고 말하는 건 랭크가 2인 텐서, 그 다음에 n의 3승계로 기술되는 건 랭크가 3인 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는 텐서 물리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텐서 3차원 공간에서 텐서 물리량은 몇 개의 숫자로 표시되냐면 9개의 숫자로 표시되고, 이 9개의 숫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우리 벡터의 경우에는 여기다 3개를 나란히 이렇게 늘어놓죠. 이걸 갖다가 열 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9개의 숫자를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행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텐서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차원 벡터가 한 개의 숫자로 어떻게 벡터를 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차원 벡터는 여기 좌표 기준계를 그린다면 좌표축 하나만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벡터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데, 크기는 요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F로 크기를 표시하는데, 이때 1차원 벡터는 우리가 부호를 갖는 숫자로 1차원 벡터를 표시합니다. 방향은 어때요? 1차원의 경우에는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기준계를 정할 때는 플러스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방향,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정한 방향,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를 구분하는 데는 부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숫자 F 하나로 벡터의 크기를 표시하고, 부호가 F의 부호가 숫자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호가 있는 물리량이면 그건 벡터인데, 이때 그 벡터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면 먼저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방향에 반대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숫자로 대표한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자동차로 달립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다면 이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플러스 200km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마이너스 200km/h다. 시속 마이너스 200km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호가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숫자 하나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원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2차원 벡터는 좌표축 두 개를 그리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벡터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숫자 하나는 무엇으로 표시해요? 크기와 방향 했을 때 숫자 하나는 크기를 표시하고, 네, 그래서 그 크기를 저 F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숫자는 방향을 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방향을 표시하려면 기준되는 방향이 먼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방향이 0인, 자, 그 방향을 X축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X축에서부터 벡터까지 그린 각, 요걸 갖다 방향이라고 하면 크기와 방향 숫자 두 개 가지고 벡터를 표시했죠. 근데 이 벡터를 어떤 숫자로도 정할 수가 있냐면 각 축 방향의 성분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자는 뭐냐면 이거 밑에 있는 걸 X축이라고 할 때 X축에 이렇게 내력은 성분, 이걸 fx라고 하고 Y축에 내력은 성분, 이걸 f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fx하고 fy를 주어주면 끝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끝점 주어지면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인 게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2차원 벡터가 숫자 두 개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크기와 방향이라는 숫자 두 개로 표시할 수도 있고 각축 방향의 성분이라는 숫자 두 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아무렇게나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정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숫자가 표시되면 이쪽 방법도 그냥 숫자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걸 변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 가지고 다른 하나를 아는 변환식은 어떻게 되냐면 f하고 파이를 먼저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수학으로 fx는 f 코사인 파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fy는 어떻습니까? f 사인 파이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 반대도 가능해야지 되겠어요. 그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f는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의 제곱근 취하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는 fx분의 fy가 바로 탄젠트 파이가 되죠. 이걸 갖다가 아크 탄젠트라고 하죠. 탄젠트 값이 fx분의 fy와 같은 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원 벡터를 보겠습니다. 3차원 벡터는 축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리는데 이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3차원 벡터를 잘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마주보는 직육면체의 마주보는 모서리까지 그린 요 벡터를 우리가 표시한다고 할 때 이 벡터를 숫자 몇 개를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첫 번째 숫자는 먼저 크기 이렇게 딱 하나 합니다. 이게 크기가 첫 번째 숫자가 되고 두 번째 숫자는 어떤 게 되냐면 각인데 3차원 공간에서는 각을 그 가리키는 방향을 정하려면 숫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대 갔던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어요. 탱크가 있으면 탱크에 어때요? 탱크에 요 포신을 방향을 딱 맞춰야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무선으로 줄 때 숫자 두 개만 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드르륵 30도 내려라. 그리고 20도를 샥 회전해라. 이렇게 숫자 두 개만 줄 것 같으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밑으로 드르륵 내리는 거, 이게 무슨 각이냐면 극각이죠. 그래서 두 번째 숫자는 Z축에서부터 밑으로 내린 각, 요 세타를 각 하나로 주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X축에서부터 이렇게 돌린 각, 요거 방위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는 X축에서 이렇게 돌린 각을 주면 이렇게 크기 하나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 두 개를 줄 것 같으면 3차원 벡터가 정해지는데 그때 우리가 이 3차원 벡터의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무엇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축에다가 내력은데 내력은 성분을 뭡니까? fx 성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Y축에다가 내력은 거 fy 성분 이렇게 하고 Z축에 내력은 거 fz 성분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도 3차원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한 세 개의 숫자와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한 두 개의 숫자 사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 사이 관계로 우리 그 크기와 방향으로 한 것을 하면 f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하면 fx가 됩니다. 그리고 f 사인 세타 사인 파이 하면 fy가 되고 f 코사인 파이 하면 fz가 되죠. 그리고 그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반대는 뭡니까? fx제곱 더하기 fy제곱 더하기 fz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f가 되죠.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fz분의
fx제곱 더하기 fy제곱의 제곱권, 요게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크 탄젠트 하고서 fz분의 루트 fx제곱 더하기 fy제곱 하면 그게 바로 세타가 되겠고,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fx분의 fy가 탄젠트 파이가 되죠. 그래서 파이는 아크 탄젠트 fx분의 fy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란, 자, 스칼라란 그냥 하나의 숫자, 크기 하나의 숫자만 있으면 스칼라가 되고, 벡터란 3개의 숫자가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구하냐?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와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 2개로 정할 수도 있고, 각축 방향의 성분 3개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벡터를 쉽게 기술하려면 무엇을 알면 쉽게 기술되냐면 단위 벡터를 알면 쉽게 기술됩니다. 단위 벡터는, 이 단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표시합니다.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어떤 벡터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단위 벡터, 어떤 벡터든지 벡터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벡터가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이런 벡터가 있다면 여기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죠? 그랬을 때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크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벡터의 단위 벡터, 크기가 여기 이제 있는데 이 벡터의 요 크기인데, 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원래의 벡터와 방향을 갖고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방향이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겠습니다. 크기가. 그러면 요때 방향은 똑같습니다. 근데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바로 이 벡터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겠고,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A라는 벡터는 A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다면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A 위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이걸 A hat 이렇게 읽어요. 모자. 그래서 A hat 그러면 우리 벡터를 표시하는 거라면 A라는 단위 벡터의 단위 벡터다. 벡터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먼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기가 2.5라고 그랬죠. 그래서 2.5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바로 A라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그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됩니다. 크기가 5짜리가 있다. 그럼 보세요. 5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크기가 0.1짜리가 있다. 그러면 0.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고 그것이 단위 벡터다라고 하는데, 이 단위 벡터를 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를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편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좌표계는 3가지가 있었죠.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그 다음에 부좌표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 부좌표계의 단위 벡터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 한번 먼저 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분 같은 것을 배울 때 우리 구좌표계의 단위 벡터와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 이렇게 그려놓으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떤 방향하고 같냐면 각축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을 가리키는 거 X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을 가리키는 거 Y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을 가리키는 거 Z의 단위 벡터가 되는데, 이것이 다른 좌표계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R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런 말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R축이라는 건 없죠. 축은 어떻습니까? X축, Y축, Z축만 있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만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어떻게도 쓰냐면 I라는 글씨로도 씁니다. I에다가 위에다가 햇을 붙여도 되고, I를 좀 두껍게 고딕체로 쓰더라도 이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도 쓰냐면 X1 햇 이렇게도 씁니다. X1은 X를 나타내고, X2는 Y를 나타내고, X3는
Z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식을 한꺼번에 쓰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말로 정의합니다. 두 좌표 Y와 Z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X만 증가하는 방향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다. 아까는 좌표축 그려놓고 그 좌표축 방향이다 뭐 이랬죠. 근데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좌표계에도 똑같은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Y와 Z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Y와 Z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Z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때요? 저 위에 있는 요 평면이 되죠. Y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요 옆에 있는 이 평면이 되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 모서리 선이 되는 거죠. 요 모서리 선을 따라서는 어때요? Y가 일정하고 Z가 일정한 선이 됩니다. 여기서 X만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요 방향이 되죠. 자, 이 방향이 바로 X축 방향과 평행한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Y와 Z는 일정하게 그랬으니까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Z와 X는 일정하게 유지하면 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Z하고 X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Z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윗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X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요 앞면이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 모서리죠. 요 모서리, 요 모서리입니다. 요 모서리를 따라서 Y를 증가시키면 어떤 방향이 돼요? 네, 요 방향이 되죠. 이거는 Y축 방향과 일치하죠. 자, 이렇게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벡터를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계적으로 이거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두 좌표 X와 Y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Z만 증가하는 방향. X와 Y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요 앞면이죠. 그리고 Y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요 옆면, 요 오른쪽 면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 모서리죠. 요 모서리에서 Z만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방향이 되죠. 자, 이것은 Z축 방향과 이제 일치하는 방향이죠. 자, 사실은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 아까 앞에서 얘기하나, 사실은 앞에서 각축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구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구좌표는 좌표가 3개 있는데 R하고 뭐였어요? 세타하고 파이죠. 그래서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세타와 파이를 일정에 유지하고 R이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정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고 우리 다른 단위 벡터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벡터를 먼저 딱 정해 놓으면 알아놓으면 특히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알아놓으면 우리 벡터의 연산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벡터의 연산이란 뭐냐? 연산이란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칼라하고 벡터가 있는데 이 스칼라와 벡터의 연산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 벡터를 어떻게 더하는지 빼는지 우리 빤히 압니까? 모릅니까? 자, 지금부터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위치 벡터란 뭐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 그린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 그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좌표계를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원점의 위치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원점의 위치를 정하고 P점이 있다면 P점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그린 것입니까? 자, 원점의 좌표를 정하고서 이렇게 R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벡터는 그냥 R 하고 위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딱 쳐놓으면 이건 아직 숫자로 대표되지 않은 것이고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있어야 되죠. 이럴 때는 숫자를 대표하는데 숫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이용할 때는 어떠냐? 먼저 반드시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준계를 정한다는 건 어때요? X, Y 축 방향 정하고 원점 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하고 좌표를 직각좌표계로 쓰기로 정하면 R이라는 단위
R이라는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X 더하기 YY 더하기 ZZ. 그러면 이건 어때요? 숫자 XYZ가 주어지면 우리 X, Y의 Z는 뭔지 아니까 그러면 이 위치 벡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단위 벡터하고 좌표를 어떤 좌표계의 것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를 직각좌표계로 이게 직각좌표를 정했으니까 직각좌표계로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위치 벡터를 부좌표로 대표할 수도 있고 원통좌표로 대표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리량을 아까 어땠습니까? 물리량을 스칼라, 벡터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로 대표하고 벡터는 세 개의 숫자로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물리량을 이렇게 스칼라, 벡터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리량 중에는 방향이 있는 것도 있고 방향이 없는 것도 있어서 요거 반드시 스칼라, 벡터로 구분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칼라인 물리량과 벡터인 물리량의 연산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연산 법칙이랑 더하는 방법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리량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를 미리 알면 그 물리량의 단위를 부여하기가 쉬워서 우리 미리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물리량은 어느 것이나 반드시 스칼라거나 또는 벡터거나 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물리량 중에는 방향이 있는 것도 있고 방향이 없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방향 때문에 스칼라와 벡터를 나눈 것이 아니고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죠.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스칼라인 물리량하고 벡터인 물리량이 연산 법칙이 더하는 법칙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스칼라인 물리량의 연산 법칙 덧셈은 우리 덧셈 하나 보겠습니다. 덧셈은 여러분이 언제 배우냐면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스칼라의 덧셈은 뭐 가지고 하냐면 손가락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유치원에서 쉽게 배우는 게 사과 가지고 하는 수가 있어요. 사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과 바구니에 지금 사과가 2개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 사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과를 3개를 좀 더하면 그래서 2 더하기 3 이게 바로 스칼라 덧셈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얼마냐? 우리 손가락 가지고 2하고 3하고 하니까 전부에서 몇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 3개 있는 걸 어때요? 합하는 거죠. 더한다고 하는 게 합하는 거예요. 다 합해 놓고서 세봤더니 몇 개입니까? 5개죠. 자, 그래서 요거 2 더하기 3은 5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가지고 확실히 알 수가 있냐면 사과 가지고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는 손가락 가지고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이거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할까?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좋겠어요. 이때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 덧셈을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치 벡터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치 벡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네, 위치 벡터는 물체의 위치까지 그린 벡터인데 어디서? 원점에서죠. 기준계의 원점에서 물체까지 그린 벡터. 그래서 여기에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계 원점에서부터 물체가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린 거 이게 바로 위치 벡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치 벡터는 어떻습니까? 기준계가 달라지면 원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위치 벡터도 달라지죠.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 벡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 우리 좌표계로 대표했을 때 그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얻은 숫자로 우리가 구한 물리적인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숫자를 다르게 하더라도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벡터가 이렇다고 주어진다면 우리 이 위치 벡터로부터 무엇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변이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차분 배웠었죠. 위치 벡터에 대한 차분이 바로 변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변이 벡터는 R의 차분인데 이 차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 것에서 처음 걸 뺀 거죠. 그래서 R'은 나중 위치 벡터에서 R은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이건 무엇만 가지고 결정이 돼요? 그
끝점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여기에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아래에 있었죠. 근데 이놈이 지금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어떻게 빙빙빙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갔다면 네, 변이 벡터는 어떻게 그린 것이냐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그린 게 아닙니다. 처음 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시킨 거, 이게 바로 위치 벡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 위치에서 마지막 도달 위치까지 직선으로 쫙 그린 거, 이게 바로 변이 벡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변이 벡터의 정의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벡터의 덧셈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변이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다른 모든 벡터의 덧셈이 그 덧셈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로 나눈 이유입니다. 우리 물리량에 따라서 덧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스칼라인 물리량은 다 똑같이, 그냥 사과만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도 2 더하기 3이 5가 되고, 무엇이든지 스칼라인 양은 2 더하기 3은 5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도 마찬가지로 변이 벡터를 더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벡터가 그렇게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변이 벡터와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고, C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가는 변이 벡터 A, B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B에서 C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B에서 C까지 간 변이 벡터가 BC라고 한다면, 이 두 변이 벡터를 더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갔는데 두 개를 더했다고 하면 이건 바로 A에서부터 C까지 간 거죠.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간 변이 벡터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변이 벡터와 B에서 C까지의 변이 벡터를 더하면 A부터 C까지의 변이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로 설명하면 AB 벡터는 A에서 B까지 그린 벡터고, BC 벡터는 B에서 C까지 그린 벡터라고 한다면, AC 벡터는 A에서 C까지 그린 벡터인데, 이것을 수학적인 덧셈으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AB 더하기 BC는 AC다, 이렇게 되고, 이건 변이 벡터에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벡터에도 이게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르게도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벡터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벡터를 3차원에서는 세 개의 숫자로 대표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숫자를 더하는 건 스칼라 덧셈이죠. 근데 숫자가 3개인데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라는 벡터는 A1, A2, A3라는 3개의 숫자, B라는 벡터는 B1, B2, B3라는 3개의 숫자, 이 2개를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숫자 3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숫자들을 더하는 것이 숫자 3개를 더하는 것에 논리적이 되겠습니까? A1하고 B2를 더하는 게 좋겠습니까? A1하고 B3를 더하는 게 좋겠습니까? A1하고 B1을 더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어때요? 딱 서로 순서에 맞춰서 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덧셈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A1, A2, A3를 B1, B2, B3에 더한다면 요 놈을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렇게 더하는 것이 논리적이겠죠.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B는 C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첫 번째 숫자는 A1하고 B1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C1은 A1하고 B1을 더한 것이고, C 더한 벡터의 두 번째 성분은 C2는 A2하고 B2를 더한 것이고, C3는 A3하고 B3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렇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변이를 가지고 정의한 두 벡터의 덧셈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 정한 두 벡터의 덧셈 사이에 어때요? 결과가 같으면 아주 좋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X축에 있고, 우리 2차원으로 먼저 그리겠어요. 여기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C라는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A라는 bek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하고, 그러면 A의 성분은 A1, B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의 성분은 여기에 B1, B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라는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C라는 벡터는 여기 있으니까 그 성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C는 성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그건 뭐와 같습니까? A1 더하기 B1과 같죠. 그 다음에 C2라는 성분은 어떻게 돼요? A2하고 B2 이렇게 같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변이 벡터로 구한 두 벡터의 덧셈 결과와 우리가 논리적으로 각 그 순서가 맞게 더해서 더한 벡터의 성분을 구한다라고 한 것과 두 개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게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직각좌표계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직각좌표계의 좌표나 성분 그리고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의 경우에는 R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R을 XX에 더하기 YY에 더하기 ZZ에 이렇게 표시했죠. 그리고 임의의 벡터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A라는 벡터가 있다면 A라는 벡터는 A1X에 더하기 A2Y에 더하기 A3Z에 이렇게 표시했다면 A1은 그 A라는 벡터의 X축 성분, A2는 Y축 성분, A3는 Z축 성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직각좌표를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덧셈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직각좌표계로 덧셈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를 전부 다 직각좌표계로 표현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C라는 벡터를 C1X 더하기 C2Y 더하기 C3Z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와 B라는 건 아까 어떻게 표시했어요? A1X 더하기 A2Y 더하기 A3Z 이렇게 표시했고, B는 B1X 더하기 B2Y 더하기 B3Z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위 벡터 같은 것들로 좀 묶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위 벡터 같은 것들로 한번 묶어 보겠어요. 그래서 A1하고 B1으로 묶었고, A2하고 B2로 묶었고, A3하고 B3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이게 바로 C라는 벡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C의 벡터하고 두 개 더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각 단위 벡터 앞에 있는 그 성분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C1은 무엇과 같아요? C1은 A1 더하기 B1과 같고, C2는 A2 더하기 B2와 같고, 그 다음에 C3는 어떻습니까? A3 더하기 B3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앞에서 구한 거를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 더하기를 벌써 몇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까? 변이 벡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한 방법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직각좌표계로 대표한 직각좌표계의 성분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했었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전부 일치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벡터의 덧셈은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네, 그 성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X방향의 성분을 1, Y방향의 성분을 2, Z방향의 성분을 3라고 쓰기로 약속하면, 요런 것들, 요 세 식을 간단하게 하나의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CI는 AI 더하기 BI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첨자로 표시하면, 이 첨자로 표시한 건 어떤 약속이냐면, 이 I라는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값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여기 이 경우에는 I는 1이라는 값도 가질 수가 있고, 2라는 값도 가질 수가 있고, 3이라는 값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C1은 A1 더하기 B1.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C2는 A2 더하기 B2. 3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C3는 A3 더하기 B3. 그래가지고 요 위에 있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나의 식 가지고 세 개의 식을 항상 표시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덧셈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벡터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곱셈을 해야지 되겠죠. 벡터의 곱셈. 그런데 벡터의 곱셈에는 어떠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칼라 벡터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볼 것 같으면, 아까 어땠습니까?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고 또 한 개의 숫자 더하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한 개의 숫자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스칼라와 스칼라를 더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다? 한 개의 숫자하고 한 개의 숫자에 더해서 숫자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하나 나왔으니까 그 결과도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스칼라하고 스칼라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4 하면 숫자 몇 개 나오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와 스칼라를 곱해도 무엇이 나옵니까? 스칼라가 나오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스칼라 더하기 벡터 이런 거, 자 이거는 곤란합니다.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죠. 벡터는 세 개의 숫자죠. 이 세 개의 숫자를 한 개의 숫자에 더하는 방법, 이거 곤란하고, 사실은 우리 앞에서 우리 차원 분석할 때도 그러고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차원 분석은 어떤 식이 있으면 식에 A 더하기 B다라고 했을 때 A의 차원과 B의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또 A의 단위와 B의 단위도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A가 스칼라면 B도 스칼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A가 벡터면 B도 벡터야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스칼라 더하기 벡터 이런 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스칼라 벡터는 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에 스칼라와 벡터를 더했으면 그건 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를 곱하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스칼라와 벡터를 곱하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해주면 되냐면 벡터의 각 성분에다 그냥 스칼라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1, 1, 1이라는 벡터가 있다. 숫자 3개가. 거기다 스칼라 3을 곱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면 3, 3, 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벡터가 되냐면 스칼라를 이렇게 곱한 것은 그 크기가 3만큼 커진 겁니다. 우리 아까 단위 벡터 할 때도 했었죠. 단위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크기가 그만큼 커진, 크기가 곱한 숫자하고 같은 그런 벡터가 됐죠. 그래서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에다 벡터를 더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지만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는 것은 벡터의 각 성분에다 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되고 같은 스칼라를 곱해주면 되고 그 결과는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벡터하고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방금 전에 한 거죠. 벡터하고 벡터를 더하면 어때요? 순서를 맞춰서 숫자를 더해주면 됐고, 또는 우리 변이 벡터를 이용해서 알았죠. 그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벡터가 나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더하면 스칼라와 스칼라를 더하면 스칼라, 벡터와 벡터를 더하면 벡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벡터하고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벡터하고 벡터를 곱하면 항상 벡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벡터하고 벡터를 곱하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칼라도 나올 수가 있고 벡터도 나올 수가 있고 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칼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스칼라가 나오면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야지 되죠. 그래서 벡터 숫자 3개와 숫자 3개를 곱해가지고 결과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숫자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스칼라 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벡터 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벡터 곱은 숫자 3개 곱하고 숫자 3개 곱해가지고 결과가 숫자 몇 개 나와야 되겠어요? 숫자 3개 나오면 벡터 곱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텐서 곱 나오는 거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숫자 3개하고 3개를 쫙 곱하면 결과로 숫자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9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 9개를 다 나열한 거. 이걸 텐서라고 하고, 우리 앞에서 텐서 배웠었죠. n차원이라면 n차원의 제곱개의 숫자가 나온 것을 텐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벡터와 벡터를 곱한 건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호를 다른 걸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스칼라를 곱했을 때는 어떤 기호를 쓰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곱하기에는 점도 이거 곱하기였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 할 때 A 덧 B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네. 그런가 하면 곱하기 가위표도 이거 곱하기 표시죠. 네. 스칼라 곱할 때 이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3 덧 4 이렇게 써도 되고 3 가위표 4 이렇게 써도 되고 또 그냥 3, 4 이렇게 A, B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우리 벡터와 벡터 곱을 할 때는 그 기호를 서로 구분해서 씁니다. 도수로 이렇게 쓸 때는 스칼라 곱을 표현합니다. 가위표로 쓸 때는 결과가 벡터 곱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요. 아무것도 안 쓸 때는 이걸 텐서 곱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합니다. 읽기도 다르게 읽습니다. A하고 점 찍고 B 찍는 거, 이건 뭐라고 읽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스칼라 곱이라고도 하고 요걸 점곱이라고도 합니다. 점을 영어로 뭡니까? 덧이죠. 그래서 덧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A 덧 B 이렇게 읽어요. 벡터 곱은 요거 뭐라고 읽냐면 요걸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요거 가위죠.
이 가위표인데 가위표는 벡터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읽냐면 A 크로스 B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벡터곱이 되고 이건 어떻게 읽냐? 그냥 AB 이렇게 읽습니다. 특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에딕이라고 부르는데 다이에딕은 두 개를 나란히 쓴 것이고 두 개를 나란히 쓴 건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스칼라곱을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내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벡터곱은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외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적은 inner product입니다. 외적은 outer product. 그래서 똑같은 스칼라곱을 스칼라곱이라고도 하고 점곱이라고도 하고 덧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내적이라고도 하고 inner product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곱은 어떻게 해요? 벡터곱은 벡터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외적이라고도 하고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를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텐서곱은 오늘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스칼라곱하고 벡터곱은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나오니까 우리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곱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스칼라곱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두 벡터를 스칼라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A 덧 B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결과가 뭐예요? 스칼라니까 C는 A 덧 B 이렇게 썼습니다. C에는 이 화살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 개의 성분으로 표시한다면 A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A1, A2, A3. B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B1, B2, B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을 곱해가지고 숫자를 몇 개 만들어요? C 하나 딱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걱정되죠. 우리 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더해줬죠. 자, 곱할 때는 순서대로 곱한 다음에 숫자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걸 전부 다 더해주면 숫자 하나 되죠.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칼라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될 때 숫자 3개로 표시됐을 때는 각각 순서대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 이게 바로 스칼라곱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곱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두 벡터의 스칼라곱의 사실은 정의를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3개와 3개를 곱해 숫자 3개와 숫자 3개를 곱해서 숫자 하나를 만드는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걸 우리가 상상해 봤다면 스칼라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A.B는 AB 코사인 세타. 이때 A는 뭐냐면 A라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B는 뭐냐면 B라는 벡터의 크기고 세타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사이각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외워야지 되겠어요. A.B는 AB 코사인 세타다. 여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각이 요 사이각이 세타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AB 코사인 세타 그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내려 긁을 것 같으면 요만큼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B라는 것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A라는 벡터의 내력은 B 벡터의 성분을 곱한 것이 바로 A.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B는 우리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교환 법칙을 만족을 해서 A.B는 B.A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B.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A하고 사이각은 안 변할 테니까 BA 코사인 세타 그러겠죠. 근데 스칼라 곱인 두 개의 스칼라의 곱인 AB나 BA는 같죠. 그래서 A.B하고 B.A는 우리가 같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구태여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건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벡터의 이 곱은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칼라 곱하고 벡터 곱하고 스칼라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데 벡터 곱은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칼라 곱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곱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 궁금합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두 벡터가 각각 3개의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가장 곱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거 생각했었죠. 자, 그렇게 한 것이 이 정의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자, 그거 확인해 보는 걸 어떻게 하면 아주 쉽냐면
직각좌표계로 대표해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단위 벡터가 있는데, 자, A.B는 AB 코사인 세타죠. 단위 벡터들 사이에 스칼라 곱을 해보겠어요. 단위 벡터들 사이에 스칼라 곱 하면 그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x셋.x셋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는 1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사이값은 얼마? 0도죠. 그래서 x셋은 1이죠. 그 다음에 y햇은 1이죠. 근데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x햇 하면 둘 사이 사이값이 얼마예요? 90도죠. 코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단위 벡터를 곱한 게 전부에서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9개 나올 수 있죠. 9개 나온 것 중에서 1자리는 뭐밖에 없겠어요? 3개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0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종류의 단위 벡터를 곱하면 스칼라 곱은 1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단위 벡터를 곱하면 스칼라 곱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걸 이용해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했습니다. 자, B라는 벡터도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했어요. 그래서 A.B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를 구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풀면 되죠. 이거 쭉 풉니다. 쭉 풀면 어떻게 돼요? 항이 전부에서 몇 개 나오겠습니까? 9개 나오죠. 이렇게 쭉 9개 나오는데 9개 중에서 여기에 x햇.y햇 그 다음 하면 뭐겠어요? x햇.z햇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하면 뭐겠어요? y햇.x햇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0이 아닌 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0이 아닌 건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3개가 바로 뭐예요? x햇.x햇, y햇.y햇, z햇.z햇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는 뭐겠어요? x햇.x햇의 개수는 a1, b1이고 y햇.y햇의 개수는 뭐겠어요? a2, b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밖에 없죠. 자,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하고 예상이 딱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A.B는 AB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바로 무엇과 같아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우리가 그냥 두 벡터 스칼라 곱 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물리를 공부하면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구하는데 두 벡터가 크기와 사이각이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성분이 주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성분이 주어졌다면 이거 가지고 무엇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이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같은 벡터의 스칼라 곱 한번 구해보겠어요. A.A 하면 어떻게 됩니까? A.A 하면 A제곱 코사인 0도니까 A제곱이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바로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성분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A.A는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AZ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성분의 제곱한 다음에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바로 크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벡터를 성분을 그려 놓을 것 같으면 그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을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곱을 어디에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어떤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사이각은 아직 안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분만 안다고 하면 그 성분만 가지고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또는 사이각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교하는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됩니까? A.B 하면 AB하고 코사인 90도 저게 0이죠. 그래서 어떤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조건은 바로 뭐가 되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 0이에요?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가 0이면 그러면 이건 두 벡터가 직교하는구나. 그래서 두 벡터의 직교 여부는 스칼라 곱으로 판단하고 이래서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는 0이다. 즉 이건 뭘 얘기해요? A.B는 0이다라고 하면 두 벡터가 직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하고 크기하고 사이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성분만 할 때 표현 가능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두 벡터의 크기, 각 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고, 두 벡터의 사이값도 구할 수가 있고,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를 확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곱을 한번 보겠어요. 자, 벡터곱은 어떻게 정의될까? 좀 궁금하죠? 스칼라곱, 두 벡터의 스칼라곱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요? A.B는 AB 코사인 세타였죠. 자, 그러면 벡터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놀랍습니다. 여기 스칼라곱, 이거는 바로 뭐였어요? AB 코사인 세타인데, 벡터곱은 어떻게 되냐? 벡터는 결과가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크로스 B는 여기에 벡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C 햇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A 크로스 B가 C라면 그 C의 단위 벡터, 그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크기는 얼마냐? 놀랍게도 AB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스칼라곱은 크기밖에 없죠. 스칼라곱은. 그래서 스칼라곱의 크기는 AB 코사인 세타라면 벡터곱의 크기는 AB 사인 세타다. 그러면 야,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이게 두 벡터의 스칼라곱하고 벡터곱하고 어떻게 이런 긴밀한 관계에 있지 하는 좀 놀라운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서 A 크로스 B의 크기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썼다면 A 크로스 어떤 벡터의 크기는 두 개 이렇게 절대값 표시가 바로 크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AB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벡터가 같은 벡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벡터 A 크로스 A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같은 벡터면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사이각이 0도죠. 그래서 A 크로스 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절대값으로 안 붙이더라도 A 크로스 A는 0.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같은 벡터여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평행하기만 하더라도 사이각 0이죠. 그래서 평행한 두 벡터의 벡터곱은 0이다. 동일한 두 벡터의 곱은 0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벡터의 벡터곱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C라는 방향, A 크로스 B 했을 때 C라는 방향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죠? 자, 이때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기 A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B라는 벡터가 있다면 이 B라는 벡터의 꼬리가 맞게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면 앞에 쓴 벡터에서 뒤에 쓴 벡터로 돌립니다. 무엇을 돌리냐면 오른나사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게 바로 C 벡터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 1교시에 무엇을 했냐면 3차원 좌표계는 반드시 오른손 좌표계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손 좌표계는 무엇으로 정의가 됐습니까? 오른나사 돌리는 것으로 정의가 됐죠. 이 오른손 좌표계를 반드시 정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벡터의 벡터곱을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벡터의 벡터곱을 제대로 표시하려면 오른손 좌표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A와 B 두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는 평면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 평면상에 놓였는데 A에서 B로 돌리면 이 오른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A 크로스 B한 벡터의 방향은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입니다. 어떤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면 평면에 놓인 모든 벡터하고 다 수직이죠.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C도 0이고 B.C도 0이다. 우리 수직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스칼라곱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C는 A 크로스 B라면 그 C는 A와도 수직이고 B와도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보겠어요. 그래서 B 크로스 A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B 크로스 A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을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해요? 오른나사를 돌린다 그랬죠? 오른나사를 어디로 돌려요? 자, 여기 B를 먼저 썼습니다. 자, B 크로스 A 한다면 오른나사를 어떻게 돌려야 되겠어요?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C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번엔 내려갑니다. 똑같은 두 벡터를 벡터 곱했는데 A 크로스 B는 위로 올라갔으면 B 크로스 A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자, 어때요? C의 방향이 두 경우에 C의 방향이 반대면 이때 처음에 구한 C와 나중 구한 C는 이건 같은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지요. 서로 부호가 반대이죠.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가 아니다.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같습니까? 방향이 반대다. 반대 방향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땠습니까? 스칼라 곱은 둘이 어떤 성질을 만족했어요? 교환 법칙을 만족했죠. 근데 벡터 곱은 어때요?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벡터의 벡터 곱 방향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벡터 곱의 정의가 AB, 크기는 AB 사인 세타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두 벡터를 벡터 곱했을 때 숫자가 몇 개 주어진다 그랬어요? 3개가 나온다 그랬죠. 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궁금하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할지. 자, 그러면 여기서 C는 C1, C2, C3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해 보겠어요. 그래서 A1, A2, A3가 있고 B1, B2, B3가 있는데 어떻게 곱해가지고 숫자 3개 만들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숫자 3개를 어떻게 할까? 우리 스칼라 곱할 때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순서 맞춰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됐죠. 자, 이때는 정말 순서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장 민주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나온 게 전부 다 똑같은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곱하고 세 번째, 두 번째를 곱해서 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첫 번째를 곱하고 첫 번째, 세 번째를 곱해서 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곱하고 두 번째, 첫 번째를 곱해서 뺍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논리적이죠. 자, 이것을 우리 무엇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냐면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칼라 곱 할 때처럼.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한번 대표해 보겠어요. 그러면 A 크로스 B는 어떻게 됐습니까? C, A, B 사인 세타 그랬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크로스 곱해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크로스 X는 뭐가 돼요?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0도죠. 0되죠. 우리 스칼라 곱에서는 같은 단위 벡터를 하면 1이고 다른 단위 벡터를 하면 0이었죠. 근데 벡터 곱에서는 딱 반대입니다. 같은 단위 벡터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벡터 곱하면 0돼요. 근데 다른 것끼리는 곱하면 0이 아닌데 이때 0이 아닐 때 어떻게 구해야지 되냐면 순환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X 크로스 Y 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XY 다음에 뭐예요? Z죠. 그래서 X 크로스 Y 하면 Z가 됩니다. 근데 XZ는 순환 순서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돼요? ZX 해야지 순환 순서죠. 그래서 ZX 하면 Y가 되는데 순환 순서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Y 크로스 X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 크로스 X도 순환 순서가 아니죠. 그럼 X 크로스 Y 하면 어떻게 돼요? X 크로스 Y 하면 Z인데 Y 크로스 X는 순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 크로스 Y는 어떻게 돼요? 0이죠. Y 크로스 Z는 뭡니까? 순환 순서죠. 그러니까 X 됐어요. 그리고 Z 크로스 X도 이거 순환 순서죠. 그럼 Y가 됐어요. Z 크로스 Y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순환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Y 크로스 Z 하면 X인데 순환 순서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Z 크로스 Z 하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들 사이에 벡터 곱한 거 9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전부 알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종합하면 같은 단위 벡터들 사이의 벡터 곱은 0이고 다른 벡터들 사이의 벡터 곱은 어때요? 순환 순서를 따르는데 순환 순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하면 XYZ, XYZ, XYZ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크로스 Y는 Z, Y 크로스 Z는 X, Z 크로스 X는 Y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다음에 벡터 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는 A1X 더하기 A2Y 더하기 A3Z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시해요? B1X 더하기 B2Y 더하기 B2Z, B3Z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A 크로스 B 하면 이거 두 개 크로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전부에서 항이 몇 개 나옵니까? 항이 9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1, B1,
x 크로스 x 더하기 a1 b2 x 크로스 y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런데 x 크로스 x는 뭐가 됩니까? 0이죠. x 크로스 y는 뭐가 됩니까? z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x 크로스 x 없애고 y 크로스 y 없애고 z 크로스 z 없앱니다. 그리고 x 햇만 나오는 건 무엇에서 x 햇이 나옵니까? y 크로스 z에서 x 햇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y 크로스 z 하면 a2 b3가 되겠죠. 그래서 x방향의 성분에는 뭐가 되냐면 a2 b3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햇이 나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 햇이 나오는 것은 그 x는 y, z가 x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려니까 zy 그래야 되겠죠. 그럼 zy의 앞은 a3, b2가 나오겠죠. 그래서 x 햇의 앞의 개수는 a2, b2, b3 빼기 a3, b2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 햇의 개수도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y 햇의 개수는 뭐가 나오겠어요? y 햇 하려면 zx 그래야 되겠죠. z 크로스 x 해야지 a3 b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오냐면 zx가 아니라 xz 해야 되겠죠. 그러면 a1 b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z가 나오려면 x 크로스 y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개수는 a1, b2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z가 나오려면 xy가 아니라 yx 해야 되죠. 그러면 a2, b1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뭐였습니까? x방향의 성분은 a2, b3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때요?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논리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딱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딱 일치하죠. 그래서 앞에서 한 예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벡터의 벡터 곱을 표시하는데 행렬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렬식 표시할 때 우리 행렬식 생각납니까? 여기 행렬이 있으면 행렬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붙인 거 이게 바로 행렬식입니다. 이거는 이 값이 딱 있어요. 값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떠냐? 이 행렬식을 할 때는 맨 윗줄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 줄에서 또 하나 뽑고 그 다음 줄에서 또 하나 뽑아서 세 개를 곱한 것들의 모든 조합을 더하기 빼기를 붙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리는데 여기서 A, E, I로 방향으로 가는 대각선 세 개를 구하려면 이런 대각선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대각선은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A, E, I 세 개를 골라야 됩니다. 같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플러스 A, E, I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구하는 또 세 개를 구하는 또 다른 방향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요렇게 하는 거.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했죠. 그 빼야지 되겠어요. 빼면은 요 반대 방향으로 한 세 개는 뺍니다. 그래서 요거는 A 어떻게 했습니까? FH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는 어떤 게 되냐면 요 방향으로 한 거. 요거 좀 멀리 있는 거죠. 요거 BFG 요 노란색 방향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빼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쪽 방향 요렇게 하는 거. 요거는 BDI 요건 빼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더하기 방향은 요쪽 방향 이렇게 한 거 요거 CDH 요 방향 더하기고 그 다음에 빼기 방향 요거 마이너스 CEG 이렇게 6개의 항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행렬식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두 벡터의 곱에다가 응용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A 크로스 B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게 어떻게 쓰면 바로 요게 나오냐면 행렬식에다가 맨 위에다가는 단위 벡터 직각좌표기 단위 벡터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두 번째 행에다가는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을 AX, AY, AZ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행에다가는 BX, BY, BZ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아까 한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X방향 할 것 같으면 X햇, AY, B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방 이렇게 하면 X하고 AZ, BY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항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벡터 곱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x3 행렬식을 어떻게 푸는지 하는 거 외워둔 다음에 두 벡터 곱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 행렬식으로 표시해서 우리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스칼라 곱은 무엇에 응용했더니 좋았습니까? 스칼라 곱은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데 이용하면 좋았죠.
또 어떤 게 좋았냐면 두 벡터가 직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데도 좋았죠. 그리고 성분만 알고 있다면, 두 벡터의 성분만 알고 있다면 두 벡터의 성분으로 구한 스칼라 곱하고 그 다음에 AB 코사인 세타를 이용할 것 같으면 두 벡터의 사이각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벡터 곱은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 벡터 곱은 삼각형의 넓이 내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가 인접한 두 변인 삼각형을 우리 그리겠어요. 그럼 여기 사이각이 세트하면 여기 나머지 변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라고 해서 AH인데 이 H가 바로 높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B 사인 세타 하면 이게 바로 높이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높이가 되는데 AB 사인 세타가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벡터의 벡터 곱이 A 크로스 B의 크기가 AB 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벡터가 인접한 두 변인 그런 삼각형을 그렸을 때 S는 그 두 변을 표시하는 벡터의 벡터 곱의 크기에다가 앞에 2분의 1을 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의 활용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우리 두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 곱으로 구한다. 두 벡터의 직교 여부는 스칼라 곱으로 판단한다.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한다. 이렇게 구했다면 우리 벡터 곱은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 두 벡터가 놓인 평면의 수직한 벡터를 구할 때 쓸 수가 있고 두 벡터가 인접한 두 변인 삼각형이나 평행 사변의 넓이를 구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사이각 이 경우에도 두 벡터의 벡터 곱 하더라도 두 벡터의 벡터 곱을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이각 구하는데도 역시 우리 두 벡터의 벡터 곱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주 강의를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제2주 강의는 무엇을 하는 강의였냐면 우리 물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수학적인 기초를 우리가 얻기로 하기 위해서 물리는 수학을 이용하는데 수학의 어떻게 해서 수학을 이용한 것입니까? 자연현상을 물리량으로 대표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1교시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량은 어때요? 스칼라와 벡터로 표시된다 그랬죠. 스칼라와 벡터로 표시되는데 어떤 이점이 있냐면 스칼라인 것은 다 똑같이 스칼라인 건 전부 다 똑같은 연산 방법에 의해서 또 벡터인 것은 다 똑같이 벡터의 연산 방법에 의해서 그 연산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스칼라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지 벡터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제 수학 시간에 공부한 다음에 물리 시간에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만 알면 그러면 모든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리 시간에는 맨 처음에 스칼라와 벡터부터 공부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물리는 무엇으로 공부하냐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물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본 법칙으로 이루어졌죠. 벌써 우리 17세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은 기본 법칙이 아주 간단한 몇 개 안 되는 자연 법칙으로 전부 다 기술될 것이다. 근데 뉴턴이 정말 놀란 게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7세기에 그 물리학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천상은 신들의 세계였고 천상에는 지금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별들의 세상이 지상의 그 법칙하고 똑같은 것으로 기술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17세기였죠. 그렇지만 뉴턴은 뉴턴의 저서인 프린시피아하고 또 뉴턴의 또 다른 하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04년에 발표한 광학 옵틱스라는 저서인데 뉴턴은 저서를 딱 2개 만들었어요. 그 저서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들이 그냥 저서 곳곳에 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존재가 정말 있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이게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이게 막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이라는 간단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이 계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고서 이 하늘의 운행이 간다는 기본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수학 법칙이죠. 그래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바로 그런 기본 법칙이 이제 무엇인지, 또 그 기본 법칙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운동의 기술에 대한 제2주 강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합시다.